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지난 26-1, 26-2편에 이어서 이번 26-3편에서는 칭기스칸 후예들의 동족사자한 이야기를 일단락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차가타이 칸국의 수장이었던 바락의 이야기에 좀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유튜브 영상의 배경이 좀 바뀌었는데 이 유튜브 영상 배경 수정에 도움을 주신 분은 저랑 팟캐스트나 일부 행사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바 있는 구담님입니다. 이분이 본업은 그림을 그리시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감사하게도 제 방송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런 배경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제게 유튜브 영상 배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정갈한 느낌으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6-1편에서는 킵차크 칸국과 일칸국의 싸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킵차크 칸국 같은 경우는 일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슬람계 왕조들과 연대를 구축했고 일칸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마지막 희망인 맘루크 왕조를 마저 공략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과 연대를 맺으려고 했던 게 특징인데요. 일칸국의 맘루크 공략이 불발된 상황에서 킵차크 칸국과 일칸국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가 일칸국의 아바카가 놓은 복병에 전사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킵차크 칸국은 당분간 이 피해를 수습하는 상황이 됐고 일칸국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칸국은 차가타이 칸국으로의 확장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26-2편에서는 일칸국의 아바카가 차가타이 칸국을 치고 빠지는 식으로 약탈을 하면서 현재 이란의 북동부인 호라산 지역까지 진출하는 과정을 묘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가타이 칸국이 아바카한테 당하는 동안 이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게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두였습니다. 그래서 카이두는 일칸국의 확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킵차크 칸국의 뭉케테무르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킵차크 칸국의 원군을 얻어서 차가타이 칸국을 협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타이 칸국이 아바카에 의해서 많이 약화된 틈을 타서 카이두와 킵차크 칸국 연합군이 차가타이 칸국을 공격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차가타이 칸국의 바락은 카이두에게 강화를 청하고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6-2편에서는 몽케카네 시대에 숙청당한 오고타이계로서 계속 그늘 속에서 살고 있던 카이두가 좀 태양을 보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카이두에게 강화를 청할 수밖에 없었던 차가타이 칸국의 바락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겟을 정하게 되는데 그 타겟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면은 일칸국의 아바카 그리고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두로 압축되겠죠. 카이두는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오기 전에 바락한테 일칸국을 공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라고 했지만 거의 지시에 가까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사실 바락도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게 일칸국의 침공 이후라고 생각하면서 일칸국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두의 공격 지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자기 지역에서 막 과세를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세금으로 군비를 축적해서 아바카에게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바락이 원래는 자기 영토에서 약탈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관들이 말렸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무리한 군비 축적과 군사행동으로 일칸국이 점령한 호라산 지역을 찾으려고 그 호라산 지역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호라산에 쳐들어간 바락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그걸 서한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바락은 전력을 기울여 일칸국이 점령한 호라산 지역을 회복해갔다. 그리고 곧 다가올 일칸국의 강한 저항에 대비하여 인근 지역 헤라트의 총독에게 충성의 서약과 조공을 요구하였다. 헤라트 총독의 서약을 받은 바락은 일칸국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헤라트로 향하였다. 헤라트의 성문 앞까지 이르른 바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성문을 향해 소리쳤다. 차가타이의 후예 바락이 왔는데 어째서 성문을 열지 않느냐? 이런 무례가 있는가? 어서 창검을 거두고
나를 맞이하도록 해라! 나는 이 성문의 수장이요. 성주를 대신하여 바락에게 전하겠소. 바락은 들어라. 오라산에서 일칸국에 쫓겼다가 카이드에게까지 무릎을 꿇고 돌아온 주제. 알량한 욕심으로 조공까지 요구하다니 당신은 욕심에 가득 찬 버러지일 뿐이요. 충성은 강자에게 바치는 것이니 우리는 지금부터 일칸국의 아바카를 따르겠소. 이런... 저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종자들! 그때 성벽에서 발사된 화살이 바락이 탄 명마를 저격하였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카니죠! 서둘러 이곳을 피하셔야 됩니다. 일칸국의 군대가 인근까지 진출했다는 그런 첩보가 와 있습니다. 다리야.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꿈이 물거품이 되는가. 일칸국과 헤라트의 군대는 연합하여 절름발이가 된 바락의 군대를 괴멸시켰다. 결국 바락은 초라한 몰골로 카이드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바락의 구원 요청을 받은 카이드는 원군을 약속하고 연회를 베풀었으나 바락은 다음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 바락이 범한 정치적인 잘못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전쟁을 강행했다는 점이겠습니다. 일단 카이두한테 무릎을 꿇은 거는 대의 정세가 워낙에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자중하고 좀 내정을 안정시키고 외정에서도 세밀한 외교적인 전략을 발휘해가지고 승산을 높인 다음에 이 일칸국에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도자로서의 고집과 성취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무리하게 전쟁을 강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패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한테 굴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총독들한테 충성을 요구하고 또 공물까지 바치라고 얘기한 게 큰 패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못했다는 점에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어쨌든 상당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칸국에 패배를 했었고 또 카이도한테까지 굴복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카이도의 속국에 있는 군주가 일칸국을 친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총독들은 객관적인 힘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 굉장히 열세에 있는 이 바락한테 우호적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총독들이 일칸국의 아바카를 따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락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총독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 총독들과 일칸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패를 하고 쫓겨서 카이도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카이도를 찾아간 지 얼마 안 돼서 급사하게 됩니다. 이 몽골 제국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급사가 많은데, 대다수 사학자들이 이런 급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암살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암살 이후에 너무나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본 그런 정복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 바락의 죽음 이후에 가장 큰 득을 본 거는 카이두였습니다. 이 카이두는 핀치에 몰릴 대로 몰린 이 차가타이 칸국에 더욱더 강력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나름대로 독립권을 가진 속국이라고 했다면은 이 바락까지 죽은 다음에는 카이두가 직접 군주를 임명하고 또 차가타이 칸국의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은 바로 형사를 집행해서 그 군주를 사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압도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가타이 칸국에 행사를 하게 되고, 사실상 식민지가 된 거죠. 차가타이 칸국은. 카이두가 참 쉽고 빠르게 차가타이 칸국을 접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 편하게 살려면은 이렇게 카이두처럼 요령을 부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차가타의 칸국은 완전히 카이도가 조종하는 그런 꼭두각시처럼 돼버려서 사실상 카이도의 괴뢰국이 되고 이때 이후로 주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나라, 킵차크 칸국, 일칸국, 오고타이 칸국, 차가타이 칸국 이 5나라 중에서 차가타이 칸국 같은 경우는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도에 의해서 주권국으로서의 명맥이 한동안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차가타이 칸국의 모습을 보면은 일본 제국이 세운 만주국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제국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워가지고 이 만주국 자체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사실상 일본 제국이랑 차이가 없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 차가타이 칸국은 지도자는 차가타이 계열의 지도자지만 사실상의 실권은 카이도가 모두 차지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를 갈면서 쿠빌라이에 대항할 그런 세력 구축에 골몰이 왔는데 이쯤에 이르러서 쿠빌라이와 어느 정도 대항할 만한 그런 세력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동족상전의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치 가문의 킵차크 칸국은 일칸국에 의해서 베르케가 전사하면서 조금은 움츠러든 그런 출발을 보이지만 카이도랑 동맹을 맺고 일칸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그런 소극적인 정세 개입을 보이게 됩니다. 베르케가 전사하긴 했지만 굉장한 세력 손실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힘은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칭기스칸의 둘째인 차가타이 칸국은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도에 의해서 속국으로 전락해버렸죠. 차가타이 칸국과 오고타이 칸국은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툴루이 계열의 국가인 일칸국 같은 경우는 아바카가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를 전사시키고 차가타이 칸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차가타이 칸국까지 진출을 하게 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카이도가 이 차가타이 칸국을 접수하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화에서는 거의 깍두기로 등장을 했는데 차가타이 칸국에 2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차가타이 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가 불발되고 이 차가타이 칸국의 주도권은 카이도가 접수를 하면서 이 카이도가 중앙아시아의 대칸으로서 중국의 대칸인 쿠빌라이에 대항하는 그런 구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거는 사실상 카이도라고 할 수가 있죠. 중앙아시아의 일대 세력을 구축하고 차가타이 칸국까지 흡수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득을 본 거는 아바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칸국의 수장으로서 동분서주했지만 사실 그 동분서주한 거에 비해서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차가타이 칸국의 일부를 흡수하는데 그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정도로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방송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카이도와 쿠빌라이가 노려보게 된 가운데 쿠빌라이가 송나라 정벌을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